오빠님 호박죽 맛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놀라니? 손자가 먹었다다니까. 어머니, 호박죽 맛있으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달콤하더라. 근데 그거 우리 시우가 다 먹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 뭐라고요? 며느리가 더듬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손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도 들었니? 그때 거실에서 시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호박죽 맛있었어. 나 더 먹어도 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리고는 거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시우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뱉어. 제발 뱉어. 라이브 방송 화면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뭐야 저거? 애한테 왜 저래? 뱉으라니? 뭘 뱉어? 독탄 거 아니야? 경찰 불러. 며느리는 몰랐겠지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게 될 줄은. 그 모든 건 2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40년 동안 젓갈 장사를 하며 살았어요. 오동도가 보이는 수산시장 골목에서 새벽마다 좌판을 펴고 멸치젓, 낙지젓, 어리굴젓을 담그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시장 옆에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마련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시가로 25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시장 좌판을 정리하고 젓갈을 담그러 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외로우니까요. 남편 박 씨는 10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갔어요. 담배를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끝내 말을 안 듣더니 장례식장에서 아들 재호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빠져서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손자 시우만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시우는 올해 8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손에서 컸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밖에 나다니기 시작했거든요. SNS에 사진 올리고 명품 쇼핑하고 호텔 애프터눈 티 다니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에 울면 업고 재우던 게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우는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시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진 겁니다. 2주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여수 수산시장은 새벽이 가장 분주합니다. 트럭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부리고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저는 젓갈 가게 셔터를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끓였어요. 아침마다 단골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시래기국이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생선집 옥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옥자, 저랑 40년 지기입니다. 같은 해에 여수로 시집와서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같은 해에 남편을 잃었어요. 옥자는 지금 시장 입구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자야, 국 한 그릇 떠줄까? 아이고, 고맙다. 옥자가 제 가게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뜨끈한 시래기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옥자가 국을 후후 불며 말했어요. 말순아, 요즘 내 며느리 많이 달라졌다며? 저는 젓갈통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내 손자 데리고 왔더라고. 시우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예전엔 그런 적 없었잖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원래 시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교 준비도 제가 시키고 밥도 제가 차려주고 숙제도 제가 봐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시우를 데리고 나가고 선물도 사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좋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애한테 관심 가지는 게. 옥자가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순아, 내가 40년 동안 약국하면서 본 게 있어. 옥자가 국그릇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 마음은 겉으로만 보고 모르는 거야. 갑자기 달라진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는 법이고. 저는 젓갈통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자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힘드셨죠? 며느리 소영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손 닦으세요. 제가 점심 준비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점심을 준비했다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식탁에 앉으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만 준비했어요. 소영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조금 짠 것 같긴 했지만 그냥 간이 센가 보다 싶었습니다. 맛있네, 소영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저는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소영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뭔가 글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옥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는 법이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왜 갑자기 친절해진 걸까? 7년 동안 눈길 한 번 안 주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밥상을 차리고 손수건을 건네고 웃음을 짓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친절이 저를 무덤으로 보내려는 첫 번째 삽질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수 새벽 공기는 바다 냄새가 납니다. 짭짤하고 비릿한 그러면서도 싱그러운 냄새.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
여전히 좋았어요. 시장 골목을 걷는데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였어요. 올해 85, 혼자 사시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려고 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말순이 아니요? 고맙네, 고마워. 저는 리어카를 밀어서 언덕 위까지 올려드렸어요. 순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아, 니는 착해. 니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저는 가방에서 김밥 2줄을 꺼냈어요. 새벽에 시우 도시락 싸면서 여분으로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싼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째. 고맙네. 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등을 토닥이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니 옥자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말순아, 아까 봤어. 순이 할머니 리어카 밀어주는 거. 그냥 지나가다가. 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남 도와주고 손해보고. 옥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당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영이가 요즘 잘해주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옥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옥자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후에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시우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와 시우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시우, 학교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렸어. 시우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아이. 그 옆에 할머니 사랑해라고 삐뚤삐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시우, 고마워. 할머니가 보물로 간직할게. 진짜? 할머니 기분 좋아? 응,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아. 저는 시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시우가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할 때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연필 잡는 법을 알려주고 틀린 글자를 고쳐주고 시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안 죽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늙어서 곧 아플 거래. 요양원 가셔야 할 수도 있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누가 그랬어? 엄마가? 응. 어제 아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 아파. 걱정 마. 진짜? 약속해? 응, 약속.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요양원.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시우가 숙제하는 동안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이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우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여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오동도 등대의 빛.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창가에서 함께 바다를 봤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면 재호 잘 부탁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잘 지키겠다고, 손자를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지금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이게 제가 바라던 노후인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제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뭐 하는 거야? 소영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내 방을 왜 청소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요. 환기도 시켜드리려고. 됐어. 내 방은 내가 치울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히 건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맨 아래에 숨겨둔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상가 건물 소유권 서류.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만졌다가 다시 넣은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이 서류를 봤구나. 저는 손이 떨렸어요. 왜? 며느리가 왜 내 재산 서류를 뒤지는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자였어요. 말순아, 나야.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아까 시장에서 봤는데 너희 며느리가 낯선 남자랑 있더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어디서? 시장 뒷골목 카페. 나도 거기 약 배달 갔다가 우연히 봤어.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 목에 문신이 있던데.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내 재산 서류를 뒤지고 낯선 남자를 만나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또 야단 맞았어요. 왜? 거래처 계약건이 무산됐대요. 내 탓이 아닌데. 재호는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년 전 사업 실패로 진 빚 4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빚 때문에 재호는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재호야, 밥 먹어. 엄마가 갈치조림했어.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재호가 밥을 먹는데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성훈 씨,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기로 했어. 이 시간에? 응, 금방 올게. 소영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저녁 8시에?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재호야, 소영이가 요즘 자주 나가니? 응, 인스타그램 하느라 바쁜가 봐요. 팔로워가 많아서. 재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소영이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화면에 남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빠? 재호는 외동아들인데?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내 재산 서류를 뒤지고 낯선 남자를 만나고 핸드폰에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과 연락하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설친 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퀭했어요. 밤새 며느리 생각에 잠을 못 잤거든요. 가게 셔터를 올리니 옥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옥자를 가게 안으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자야, 며느리가 내 방 서류를 뒤졌어. 재산 관련 서류를. 옥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보니까 핸드폰에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이 있더라. 재호는 외동인데.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아, 이거 예사롭지 않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한테 말해? 아들이 믿어줄까? 옥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호가 소영이 말만 믿는 거 너도 알잖아. 네가 말해봤자 오히려 네가 이상한 사람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호는 소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 뭘로? 서류 봤다고? 남자 만났다고? 증거가 없잖아. 옥자 말이 맞았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옥자야, 나 어떡하면 좋아?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일단 지켜봐. 그리고 증거를 모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소영이가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부 소영이에요. 스마트폰이 삼각대에 거치되어 있었고 소영이가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채팅창에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소영님, 오늘도 예뻐요. 효부 인정.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대단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효부? 웃기지 마요. 저 며느리가 효부라고요? 7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주던 며느리가, 아이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주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지더니 이제는 인터넷에서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내가 착각하는 걸까? 며느리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저는 자꾸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시우였습니다. 문을 열자 시우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숙제 도와줘.
저는 시우를 안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우 숙제를 봐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보기로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할머니의 싸움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할머니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데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 소영이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거실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 재호가 사준 보청기가 귀에 끼워져 있었어요. 덕분에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거의 다 됐어. 오빠.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늙은이가 25억 건물 갖고 있어. 그거 우리 거 되면 빚 다 갚고도 남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오빠는 그냥 준비만 해.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재호? 그 바보가 뭘 알겠어. 맨날 내 말만 믿는데. 엄마가 치매 걸린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요양원 보낼걸? 치매? 요양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걱정 마, 오빠. 2주 안에 끝내. 그 전에 늙은이 처리하고 건물명에 넘기고 우리 새 출발하자. 처리한다고요? 저를 처리한다고요? 응, 알았어. 사랑해, 오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 6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젓갈을 담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그렇게 키운 아들을 며느리가 빼앗으려 한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할 것이다. 증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라 싸우는 노인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2주 안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 말은 2주 안에 저를 없앤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2주 안에 모든 걸 뒤집어야 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옥자 가게로 갔습니다. 옥자가 약국 문을 열고 있었어요.
말순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옥자를 약국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자야, 어젯밤에 들었어. 며느리가 전화하는 거. 옥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어젯밤에 들은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25억 건물, 2주 안에 처리, 요양원 보내기, 낯선 남자 오빠. 옥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말순아, 이건 진짜 큰일이다. 알아. 그래서 니한테 온 거야.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 증거가 있어야 해. 네 입으로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 며느리가 네 음식에 뭔가 탔을 수도 있고 더 무서운 짓을 할 수도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녹음기라도 구해야 할까?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기만으론 부족해. 요즘은 영상이 있어야 확실해. 옥자가 약국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자 안에 손톱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권하는 거야. 집안에 설치해 두면 뭔 일 있을 때 증거가 되거든. 저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옥자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녹음기도 줄게. 베란다 화분 속에 숨겨둬. 며느리가 전화할 때 녹음되게. 옥자가 녹음기 2개를 더 꺼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옥자야, 고마워. 말순아, 조심해. 며느리가 네 눈치채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옥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주는 음식 절대 먹지 마. 뭘 탔을지 몰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음식에 뭔가를 탄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저는 옥자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와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숨기는 할머니라니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소영이가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소영이가 나가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부엌 찬장 위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베란다 화분 속에는 녹음기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 옷장 위에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며느리를 감시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해봤자 안 믿을 거고, 경찰한테 가봤자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고, 직접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때 소영이가 돌아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호박 사왔어요. 내일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박죽?
갑자기 요즘 어머니 소화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호박죽이 소화에 좋다고 하잖아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소름이 끼쳤어요. 옥자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음식 절대 먹지 마. 호박죽. 거기에 뭔가를 탈 생각인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영이가 사온 호박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늙은 호박이었어요. 하지만 이 호박으로 끓인 죽에 뭘 넣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끓이는 호박죽 절대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만약 먹는 척해야 한다면 바꿔치기를 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똑같은 호박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안전한 호박죽을 준비해 두려고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됐습니다. 새벽에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명품 쇼핑몰을 보고 가끔 외출을 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베란다 녹음기에 결정적인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 호박죽에 넣을 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 마. 무만무치야. 절대 못 느껴. 먹고 나면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고 일주일 안에 끝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걸로 처리되니까 부검도 없어. 완벽해.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박죽에 독을 타서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옥자에게 맡겼어요. 옥자야,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만약 무슨 일 당하면 경찰에 줘. 옥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지금 바로 경찰에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안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어. 옥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위험해. 네가 먹기라도 하면 어떡해? 안 먹어. 바꿔치기 할 거야. 저는 옥자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끓인 호박죽을 제가 미리 끓여둔 안전한 호박죽으로 바꿔치기 할 거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독탄 죽을 제가 먹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진실을 폭로할 거라고.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아, 조심해. 제발 조심해. 걱정 마. 40년 동안 젓갈 담그면서 단련된 손목이야. 바꿔치기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꿔치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호박이 도착했어요. 저는 새벽에 몰래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40년 동안 젓갈 담그면서 익힌 솜씨로 며느리가 끓인 것과 똑같은 농도, 똑같은 색깔의 호박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릇 바닥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서 자국을 낸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만지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내가 끓인 안전한 죽이라는 표시였어요.
저는 탁자 위에 그릇 2개를 놓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다른 그릇을 밀어내고 동시에 바꿔치기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자연스러운 표정, 자연스러운 손놀림. 40년 젓갈 장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젓갈 항아리를 동시에 여러 개 나르던 손목이었어요. 바꿔치기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며느리 방을 뒤졌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대부업 독촉장이 3장 들어 있었어요. 합계 2억 3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남편 이름 오진태, 아내 이름 한소영, 자녀 오준혁 12세. 저는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아들 재호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증권, 피보험자 김말순, 수익자 한소영, 보험금 5억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입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가입한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죽이고 건물 25억을 빼앗고 보험금 5억까지 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총 30억? 그게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현행범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호박죽을 끓일까? 아마 이번 주 안에 끓일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바꿔치기 연습도 끝났고 증거도 모았고 녹음도 남겼어요. 이제 며느리가 함정에 빠지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호박 냄새. 부엌에서 며느리가 냄비를 저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호박죽 끓였어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요. 소영이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노란 호박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부엌을 살폈어요. 쓰레기통 근처에 작은 봉지가 보였습니다. 흰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건 뭘까? 저는 모른 척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호박죽 그릇을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기 딱 좋은 크기의 밀폐용기였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손톱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안전한 죽이라는 표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곧 바꿔치기를 해야 했습니다. 소영이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쟁반 위에 예쁜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호박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소영이가 식탁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주머니 속 밀폐 용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소영이가 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영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시우였어요. 학원 끝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시우가 뛰어 들어오다가 식탁을 봤어요. 와, 호박죽이다. 나도 먹을래.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소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우야, 이건 할머니 거야. 너는 나중에 줄게. 싫어. 나 지금 먹을래. 시우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벌레. 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어요. 소영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1초 사이에 저는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주머니에서 밀폐 용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소영이가 끓인 그릇을 낚아채서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40년 젓갈 장사로 단련된 손목이었습니다. 뜨거운 항아리를 동시에 여러 개 나르던 손이었어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벌레 어디 있어요? 소영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 날아갔다. 미안.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가 식탁을 봤어요. 호박죽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았어요. 소영이는 바꿔치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드세요, 어머니. 소영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호박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달콤했습니다. 평범한 호박죽 맛이었어요. 당연하죠. 이건 제가 끓인 안전한 죽이니까요. 맛있다.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소영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우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나도 한 입만. 저는 시우에게 숟가락을 떠서 줬습니다. 시우가 냠냠 먹었어요. 맛있어. 소영이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먹는 걸 확인했으니 안심한 거겠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될 줄은 모르겠지.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어요. 소영이가 끓인 독탄 호박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라벨을 붙여 날짜를 적었습니다. 증거물 마이너스 며느리가 끓인 호박죽.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어젯밤 먹은 건 제가 끓인 안전한 죽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된장찌개. 며칠 전에 소영이가 끓여준 된장찌개. 저는 그걸 먹었었어요. 소영이가 호박죽 전에 이미 다른 음식에 뭔가를 탔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몸이 안 좋아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며칠만 버티면 됐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옥자 가게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아, 병원 가야 해. 몸에 뭐가 남아있는지 검사받아야 해.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옥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말순아, 네가 쓰러지면 어떡해? 안 쓰러져. 내가 쓰러지기 전에 끝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재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낮인데 왜 집에 있지? 재호야, 회사 안 갔어? 엄마. 오늘 반차 썼어요. 재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호가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몸도 안 좋으시고. 괜찮아. 소영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말이라니? 소영이한테 도둑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없는 사람 본다고 하시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엄마,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재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여기 시설 좋대요.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치매 아니야. 정신 멀쩡해.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소영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엄마 모시면서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어요. 완전히 며느리한테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엄마를 버리려고 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저도 더는 자신이 없어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짜 눈물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눈물이 흘렀어요. 요양원은 보내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상했나 보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굴해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무릎 꿇은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요양원에 끌려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증거를 폭로하기 전에 끌려가면 며느리는 빠져나가고 저는 진짜 미친 노인이 돼버릴 거였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재호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때요?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저는 일어났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재호야.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치가 떨렸어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과정,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는 과정, 전부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동도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러면 이긴다. 요양원 위기를 넘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숨겨둔 카메라가 없었어요. 부엌 찬장 위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베란다 화분 속 녹음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쿠션이 뒤집혀 있었고 화분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뒤진 흔적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에 문신이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옥자가 말했던 그 남자, 며느리의 전 남편 오진태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보일러 수리 기사예요. 요즘 보일러가 이상해서 불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일러 수리 기사가 새벽 5시에 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저를 힐끗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점검 끝났습니다. 별 이상 없네요. 진태가 말하고 나갔어요. 소영이가 현관까지 배웅하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다 찾았어. 이제 깨끗해. 소영이가 돌아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래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입맛이 없어.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증거가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남은 건 옥자한테 맡긴 USB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범행을 계획하는 녹음 파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한데 증거 수집 장치가 전부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경찰도 안 믿어주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증거도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아들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재호가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저는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건물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소영이가 대신 관리해 주겠대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건물 관리 권한을 며느리한테 넘기는 서류였어요. 재호야, 이건 엄마 걱정 마세요. 소영이가 잘 관리해 줄 거예요. 엄마는 편하게 쉬시면 돼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안 해.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
재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소영이가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때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건데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소영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가짜 눈물.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너무 서러워요. 소영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소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그래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한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엄마 진짜 이상해요. 없는 말 하시고, 사람 의심하시고, 정말 치매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가 재호 팔을 잡았습니다. 됐어요, 성훈 씨.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 차가운 공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시작했던 날. 새벽마다 일어나 젓갈을 담그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남편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밤새 일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 재호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내려고 가게를 확장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고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하고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재호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약속했어요. 아들을 잘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저는 행복한가요? 아들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여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동도 등대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반짝, 반짝,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요양원 가서 조용히 살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까? 그러면 편하겠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 순간 시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안 죽지? 시우가 새끼손가락을 걸며 했던 말. 약속해? 저는 약속했습니다. 안 죽는다고. 할머니가 지켜주겠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시우를 저 여자한테 맡길 수 없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끝까지 싸운다. 카메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녹음기가 없으면 직접 증인이 된다. 어떻게든 며느리를 잡는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이길게.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한테.
저는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며느리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찾아냈으니 다른 방법으로 현행범을 잡아야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며느리가 매일 하는 라이브 방송. 저 방송 중에 며느리가 자백하게 만들면 어떨까?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며느리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내일부터 마지막 준비를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자를 찾아갔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옥자가 깜짝 놀랐어요. 말순아,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안 잤어? 저는 옥자를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옥자야, 카메라랑 녹음기 다 들켰어. 며느리가 찾아냈어. 옥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럼 증거가. USB는 내가 갖고 있잖아. 그건 아직 안전해.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현행범으로 안 잡으면 빠져나갈 수 있어. 저는 옥자 손을 잡았어요. 옥자야,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하는 라이브 방송. 그 방송 중에 며느리가 자백하게 만들 거라고. 어떻게? 며느리가 끓인 호박죽. 내가 바꿔치기해서 안 먹었잖아. 그 독탄 죽은 내가 갖고 있어. 옥자 눈이 커졌어요. 그걸 이용할 거야. 며느리한테 내가 죽을 먹었다고 믿게 하고 손자한테 주는 척 하는 거야. 손자한테? 진짜 주는 게 아니야. 연기하는 거지. 며느리가 독탄 줄 알고 있으니까 손자가 먹으려 하면 미쳐 날뛸 거야. 옥자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라이브 방송에 찍히면 며느리가 직접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야.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순아, 위험해.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떡해? 안 채. 며느리는 내가 바보 늙은이인 줄 알고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젓갈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상대했어. 며느리 하나 못 속이겠어? 옥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제발. 걱정 마. 경찰한테도 미리 연락해 둘 거야. 라이브 방송 시간에 맞춰서 출동하게. 저는 옥자한테 부탁했습니다. 옥자야, 내가 신호 보내면 경찰한테 전화해줘. 주소랑 상황 설명하고. 알았어. 근데 신호가 뭔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시우야, 할머니가 끓인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신호야. 그때 바로 전화해.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저는 옥자 가게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재호의 차 트렁크에 증거를 숨겼어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제가 쓴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호야, 이건 엄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엄마가 미친 게 아니야. 치매도 아니고. 소영이가 내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 호박죽에 된장찌개에 뭔가를 탔어. USB에 녹음 파일 있어. 소영이가 전화로 계획하는 거 녹음한 거야.
엄마가 사라지면 이게 마지막 인사다. 시우 잘 부탁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USB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제 옷차 트렁크 구석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사라지면 재호가 차를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진실을 알겠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가족 나들이 가요. 바닷가로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바닷가? 네. 여수 해상 케이블카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대요. 시우도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라는 걸. 며느리는 내일 저를 처리하려는 거였습니다.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됐어요. 그래, 좋지. 시우도 좋아하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쌌습니다. 안전한 호박죽이 담긴 밀폐용기, 며느리가 끓인 독탄 호박죽, 둘 다 챙겼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시우가 예전에 쓰던 영어 공부용 녹음기였어요. 이건 며느리가 못 찾은 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밤바다, 오동도 등대, 반짝이는 불빛.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끝낸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한복 저고리,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옥비녀. 오늘이 마지막 싸움이니까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밀폐용기 2개, 녹음기, 핸드폰. 손으로 밀폐용기 바닥을 만져봤어요. 손톱 자국이 있는 게 안전한 죽, 없는 게 독탄죽.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가요.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다 간다. 저는 시우를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시우. 할머니랑 같이 가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호가 운전석에, 소영이가 조수석에, 저와 시우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여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이 차 안에 있는 4사람 중 누군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였어요. 1시간쯤 달려서 해안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어요. 주변에 다른 건물은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며느리가 고른 장소답게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이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소영이가 자리를 잡더니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가족 나들이 컨셉으로.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라이브 방송. 딱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소영이가 화면을 확인하며 각도를 조정했어요.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부 소영이에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영님, 오늘도 예뻐요. 가족 나들이 좋겠다.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하시네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시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소영이가 가방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노란 호박죽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호박죽 또 끓였어요. 드세요. 소영이가 용기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또 독탄죽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용기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호박 냄새가 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소리쳤어요. 나도 먹을래. 할머니, 나도.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우도 먹을래? 저는 숟가락으로 호박죽을 떴어요. 시우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소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우야, 안 돼. 소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시우 입에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시우야, 해봐. 안 돼. 소영이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탁자를 넘어뜨리며 제 손을 쳤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호박죽이 사방에 튀었어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영아, 무슨 소리야? 죽는다니?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는다고? 왜 죽어? 그냥 호박죽인데? 소영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죽는다고? 호박죽에 뭐 넣은 거야? 독 탄 거 아니야? 경찰 불러. 살인 미수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밀폐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끓인 독탄 호박죽. 제가 바꿔치기해서 보관해뒀던 거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며칠 전에 내가 끓여준 호박죽이야. 나한테 먹으라고 줬지? 소영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는 안 먹었어. 바꿔치기 했거든. 저는 용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내가 탄 독이 그대로 들어있어. 증거야. 소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준비 다 됐어. 호박죽에 넣을 거. 걱정 마. 무만무치야. 절대 못 느껴. 먹고 나면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고 일주일 안에 끝나. 재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소영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이닥쳤어요. 옥자가 제 신호를 받고 전화한 거였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소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라이브 방송에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직접 자백한 거였어요. 한소영 씨,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소영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소영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소영이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도와줘. 그 순간 주차장에서 다른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차 한 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진태, 소영이의 전 남편이 그 차 안에 있었어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오진태를 체포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 끝났습니다.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재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재호야. 시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안 다쳤어? 응, 할머니 괜찮아. 저는 시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여수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서 이긴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며느리 한소영, 존속살인 미수, 사기, 보험 사기 혐의, 징역 15년, 전 남편 오진태, 공모, 협박, 사기 혐의, 징역 10년. 재판장에서 소영이가 끌려나갈 때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너는 처음부터 틀렸어.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본 게 실수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재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영이가 구치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호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 가게에서 일해도 돼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지금 여수 수산시장 골목. 김말순 젓갈 앤드 시운의 호박죽 가게.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요. 아침 7시. 저는 젓갈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호박을 썰고 있었어요. 시우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말순 젓갈이에요. 시우가 손님을 맞았어요. 옥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손님 줄이 끝까지 섰네. 그러게, 바빠 죽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네 진짜 대단해. 68살의 며느리 이기고 70살의 가게 다시 열고. 뭘, 다 옥자 내 덕분이지. 저는 옥자를 안아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평생 함께할 친구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더 붐볐습니다. 젓갈 사러 온 손님, 호박죽 먹으러 온 손님. 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시우가 달려와 제 허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나 잘하고 있지? 그럼, 우리 시우 최고야. 저는 시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호가 호박죽을 끓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시우가 좋아하는 회 먹으러 가요. 그래, 좋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여수 바닷가 횟집.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회를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동도 등대가 보였습니다. 반짝, 반짝. 저는 등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등대 불빛을 보며 다짐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며느리한테 이기고, 아들을 되찾고, 손자를 지켰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시우가 물었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수 밤바다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재호 지켰고, 시우도 지켰어.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한테.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며느리한테. 근데 참기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해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71살 할머니도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마음 인사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한편의 인생 대첩이었습니다.